네, 취임 한 달 회견 그리고 100일 회견에 이어서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공주대학교 국제학부의 임은정 교수가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먼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짚어주시고 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앵커님 짚어주셨다시피 이번이 세 번째였고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그런 또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취임 이후에 열린 그런 기자회견 중에 이제 30일 회견 때에는 뭐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4분 정도, 그리고 이제 100일 기자회견은 2시간 34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행 시간 자체가 그것을 또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할까요? 이제 2시간 53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123개사, 그리고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한 30개사의 기자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저 역시 조금 흥미롭게 봤던 것은 이제 유튜버 분들한테도 이렇게 미리 녹화된 그 질문을 또 받으시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뭐 워낙 지금 또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또 시기니 많지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졌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미리 이렇게 준비되고 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롭고 유연하게 여러 그 질문들을 받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첫 질문 역시 전 세계의 뉴스의 공장이 되고 있죠. 지금 미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딱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도 저도 굉장히 장시간 기자회견이시긴 했는데 다 이제 전 영상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도 역시 이 국제 문제랑 관련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하셨고,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글로벌 이 생산 체인을 놓고 봤었을 때 동북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저희가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ASMR 같은 그런 ML 같은 그런 특수한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렇게 지금 그 글로벌 그 생산 체인이 생산 그 사슬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만에 비해서 더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대만만큼은 또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름 이렇게 균형 잡힌 그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고요. 뭐 지금은 사실 저희가 어떤 전략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상황이 가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 자체를 저는 그 말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만만큼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만큼 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대만이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웃으면서 하셨는데 여하튼지 간에 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끼리 또 이게 미국의 워낙 국익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전략 경쟁, 특히 미래 기술을 둘러싼 전략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많지 우리 혼자서뿐만이 아니라 좀 유관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놓기가 참 어려운 것이요.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서 유럽 8개국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15%의 기존 관세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도 관세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이 8개국을 좀 짚어보면은요, 이제 그린란드는 이제 덴마크랑 직접적 관련이 있으니까요. 덴마크가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뭐 네덜란드 들어가고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독일. 그러니까 어지간히 유럽에서 가장 잘 살고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생방송을 지금 1시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지금 몇 시간 전 뉴스에 의하면 지금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나토의 사무총장인 이제 전 네덜란드 또 총리이시기도 하죠. 그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과의 그 대담을 통해서 이 관세 부분을 또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린란드를 이렇게 획득하는 것 같은 것은 이제 내려놓는 듯한 그런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발언과 이런 어떤 합의 같이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려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앵커님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워낙 이런 것들이 다 가변적이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나 심지어 이제 미국이 차지하겠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어떤 소위 바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런 지금 관세 카드를 통해서 또 무엇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불과 몇 시간 전 뉴스입니다만은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런 정도의 지금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던 그런 불안감에는 조금은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좀 합의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지켜봤습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까지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형적인 특기랄까요? 거래 기술,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으로 받은 질문은 중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방중 결과에 대해서 갈등적인 요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덧붙여서 중국과의 황해 수색 구조 합동 훈련이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자,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해 수색 구조 합동 훈련 이게 무엇이고 또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먼저 황해라는 것은 조금 인용 따옴표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죠. 맞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해에서의 그 한중 그 합동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해에서 이런 그런 한중 간에 있었던 어떤 합동 수색 내지는 구조에 관한 훈련은 총 우리 해군에 의하면 4차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5년, 7년, 그리고 8년, 그리고 이제 2011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이제 한중 이런 해군의 어떤 연합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소위 어떤 일이 벌어졌었을 때의 수색이나 구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해 왔었던 것이 벌써 이제 11년이었었으니까 마지막이요. 지금 올해 벌써 2026년이니까 거의 15년이 지난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이 서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것을 내해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잠정적 그 조치를 해놓은 그 수역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 구조물이 뭐 연구나 어떤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는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붙어 있긴 하지만, 뭐 내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세한 내역을 보거나 그 또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의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제 국민들이 편하게 생각하실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이따가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 일본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시지 싶은데, 이번에 그 초세 그 탄광에 관해서 그 유해 발굴을 같이 좀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하고도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겹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가 있고 확실한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있고 또 어떤 부분
부분에선 잠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조금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어떤 바로 인접한 국가끼리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다시 좀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찌 됐던 간에 싫던 좋던 우리는 서로가 이제 이사 갈 수 없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같이 이렇게 이 공간을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을 또 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중국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중국 국빈 방문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협중 정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해결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중국 현지에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련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인 호감도라는 게 이제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뭐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을 가신 게 또 국빈 방문으로 11년 만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4일 중국에 있는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CISS라는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6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년 도인 2.1대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한 0.5점 정도가 상승을 한 것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고요. 물론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러시아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뭐 국빈 방문 한 건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또 이번 국빈 방문이 또 하나의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주변에 이제 중국을 연구하시고 또 중국을 자주 왕래하시는 그런 연구자 교수님들한테 좀 말씀을 듣기로는 이번 그 중국 가셨던 그 국빈 방문 특히 뭐 셀카를 찍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체제는 우리보다는 좀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우리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경색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제 국가 정상들 간의 어떤 그런 친목 내지는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좀 중국 사회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또 한국에 대해서 더 친밀감을 느끼는 데에 일정 정도 그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음 질문은 일본에 대해서 질문이 2개가 나왔죠. 먼저 이 과거사 문제 역시 빠지질 않았는데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전반부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사의 기자분이 한번 질문을 하셨고 이제 후반부에 그 일본 특파원 분이 또 질문을 하신 것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네. 이제 앞서 우리 국내 언론 기자님께서 이제 조세탄광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조세탄광에 대해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셨고 뒤에 이제 일본 외신 기자분께서 이번 이제 나라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제 우리 국민 분들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것,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독도 문제이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게 이제 항상 일본에서는 2월 22일 여기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죠. 이제 다케시마의 날이 또 있고 정해져 있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자신이 조금 이제 그 후보 시절일 때에는 조금 더 세게 이제 발언을 하신 것들이 있었죠. 뭐 이 다케시마의 날에 뭐 장관급을 보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나라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 메이저 언론들조차도 이번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경우 이제 로우키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뭐 이거 양보해도 우리가 이제 이런 현안들이 있다고 해서 협력할 걸 안 해선 안 된다라는 그런
논조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양보의 이제 최저선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영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그건 절대로 이제 양보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짚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여타 이제 뭐 다른 또 중요한 그런 역사로부터 기인된 뭐 강제징용 피해자 부분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무엇보다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는 일본과 그렇게 이제 소위 척을 지면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현실적인 그것이 또 국민의 그 삶과 민생을 위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할 말은 하겠다. 또 이런 뜻도 읽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공영방송이죠. NHK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제 NHK와 먼저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협력을 강화하고 싶으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독도를 언급을 하신 건데 그때 이제 이 NHK의 홈페이지죠. 거기에 이제 인터뷰 전문이 올라오는 데에서 이제 독도를 마치 이제 외래어처럼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 말고 이제 가타카나라는 그 표기 방법을 쓰면 이제 그것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이제 쓰는 것인데요. 그 독도라고 이제 그것을 가타카나로 쓰고 이제 괄호 안에 이제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이제 이런 주석을 말하자면 다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대응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삭제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이제 우리 측에서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 부분 힘을 주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무려 1경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린다 이런 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숫자적으로 이게 1경이다, 뭐 어떻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유럽하고 많이 비교를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유럽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나토도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서로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유럽같이 저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맞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쟁이 치열할 때는 유럽이 참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수십 개의 국가들이 말하자면 집단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응을 하는 우리 동북아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같이 아주 덩치가 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일본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한국도 영토는 작을지언정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닌데 한국이나 일본은 이걸 개별 소위 이렇게 시쳇말을 제가 좀 빌리자면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참 불리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를 할 때만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통화도 각자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엔저에 우리가 또 같이 이게 연동되는 현상까지 이제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뭐 EU처럼 그렇게 정말 통화를 나눠 가질 정도의 어떤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경제 그 협력을 더 고도화시킨다면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제 오늘 뭐 이미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뭐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어떤 이런 인프라 부분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즘에 취업을 가지고도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유연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방법들을 강구해 가면서 현실적인 어떤 방책을 마련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이 두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공통의 과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극복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방향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안보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안보 기자회견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대상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게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죠.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령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통일은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들어봤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는 정말 우리도 생각을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도 굉장히 좀 전문가들도 많은 어떤 창의적인 의견들을 내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심정인 것은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가 정말 왕래가 가능하고 어떤 경제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상상하고 여전히 바라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까지 지향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불필요한 충돌 내지는 오해와 오인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무력 충돌 상황 이런 것들만큼은 극도로 조심을 하면서 이것은 피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말하자면 고도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지금 잘 사는 나라, 이 정도의 어떤 문화 강국, 이 정도의 고도의 어떤 산업화된 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강경 노선으로 가서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무력 충돌, 오해로 인한 오인으로 인한 어떤 무력 충돌을 극도로 피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고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것은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막론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성 방향성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외교 안보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무리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신 어떤 그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지지합니다. 모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실용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이제 올해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험난하게 시작을 했고 베네수엘라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지구 곳곳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그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정말 이 싸움
싸움이 도처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뭐 적극적 평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소극적 평화라도 잘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데에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점에서는 적절히 이런 균형을 취해가면서 잘 올해도 이 대한민국 이 호가 잘 순항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이 세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국제학부의 임은정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